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2600선 부근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2600선 부근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이제 밸류 부담이 있고 위에서는 아래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생각보다 좋은 상태다라는 부분인데 이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동성과 무관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유럽이 금리를 올리고 주요국들이 금리를 올려도 일본은행의 어떤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뭐 미국 연준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고 일본이 해외 투자 1위국이고 순채권 1위국이고 이런 국가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도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어떤 정책의 차별화가 생기면서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만큼 줄어드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리고 과거에 일본은행에서 30억 엔을 풀고 그 유동성으로 대세 상승장이 왔는데 지금은 뭐 그 이상의 어떤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으로 큰 유동성 장세가 올 거다. 요런 믿음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부적인 기술적 분석은 거의 안 맡고 있습니다. 남은 건 이제 추세 정도. 추세하고 그 가치 기준 정도인데 이런 거. 지수가 빠지는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옆으로 가는 조정입니다. 이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는다. 이런 건 예전보다 오히려 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유효한데 그리고 이런 V자 반등이 잘 없었던 부분도 코로나 때 깨졌고 그리고 조정 없이 가는 부분도 또 깨졌고 이 매물이나 이런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분석 기반이 모두 다 헝클어진 상황. 그게 보면 이제 신규로 유입되는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가 다르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안 되면 자살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규 자금 유입의 성격이 과거하고 판이하게 다르고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동네에서 제일 잘생기고 동네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인기가 많고 '저 사람 부럽다.' 하는 정도로 끝났던 삶이라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보고 우리 삶을 비교하게 되니까 행복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고 여기서 이제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해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투명한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 아파트가 과거에 실거래가 위주로 지금은 이제 실거래만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거래량도 더 활발해 보이고 자산으로서 황금성이 더 좋아 보였고 그게 이제 매력을 높였던 부분인데 투명하게 실거래를 바꾸니까 '아 이게 거래가 되겠냐? 내 아파트가 팔리겠냐?' 이런 걱정이 과거에 비해서 커지는 건 분명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의 돈을 먹어야 되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쪽에서는 이걸 먹어야 되니까 투자자들이 아는 방법 또 새로운 방법들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생기는 거라서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나만 알면 괜찮은데 다 같이 알아버리면 그 다른 또 뭔가가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단기 관점에서의 기술적 분석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이제 주식 투자에는 정석 투자 외에는 주식 투자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만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현금. 이 현금을 어떻게 잘 갖고 있느냐 이건 매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현금 갖고 몇 달을 기다리고 현금 갖고 몇 년을 기다리고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이건 저도 못하는 거고 정말 사업하다가 정말 잘하시는 분들
이 사업도 아주 철저하게 잘 하시고 위험한 일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년, 수십 년간 이 기업체를 키워오신 분들의 매매는 이 현금을 잘 지키고 또 현금을 갖고 기다릴 줄 알고 이런 분들입니다. 주변에 한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의 사업체도 굉장히 알짜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안 되니까 이게 그리고 대부분 안 된다고 보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 현금이 분할로 나왔을 때 가장 좋지 않겠냐. 이거를 충족시켜 주는 게 태양광인데 그 외에 뭐 다양한 또 우리가 태양광을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개통 여유 용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 이 한전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개통 여유 용량을 확인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전라도 호남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경상도 합천에서 1.6메가짜리 그 수주가 들어왔었는데 진행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냥 검색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나오는데 여유 용량이 없습니다. 네. 용량이 없는데 이거를 상세 보기를 해보면 합천군 전체 변전소의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전사업 허가증 뒤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전에서 변전소 기준으로는 새로 짓는 데만 6년이 걸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전력도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익 추구를 하는 기업인데 여기 변전소 용량이 없으니까 변전소 증설해 주세요. 우리 태양광 발전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합천군이라고 하면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합천군 인구를 보면 44,000명입니다. 합천군 인구가 44,000. 그리고 이 주민들이 쓰는 전기 그리고 공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 자체를 거의 안 씁니다. 이 지역에. 근데 152메가나 되는 태양광 발전소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 합천군만 놓고 보면 이미 여기는 아리백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합천군에서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추가로 증설을 해달라. 당연히 해주지도 않았고 해준데도 6년인데. 그래서 저 전화 통화를 한 담당 직원 말로는 10년 안에는 뭐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요 변압기나 이런 지역에서 여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 없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설을 하는 건 한국전력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증설을 한다. 강원도 쪽에서 증설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순식간에 4년 정도 발전사업 허가를 안 내줘 버립니다. 못 냅니다. 이쪽에. 그렇게 이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 즉 저는 이제 지붕 말씀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한전의 개통 여유 용량에 대한 문제가 컸구나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 또 실제랑 다른 걸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기업 최고의 기업인 대우 컴프레셔를 보면 광산구에 있습니다. 하남 산단 이게 동으로 치면 장덕동인데 여기는 여유 용량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장덕동 988-1 988이 없으니까 뭐 가까운 데를 이렇게 찍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여유 용량이 한 8.6메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세 보기를 하면 여기는 이제 공단 지역이고 광역시 정도 되면 땅값이 비싸니까
용량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용량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이 DL 이 마지막 지역에서 8,600 갑니다. 근데 이 공단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공단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주변에 이런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8메가 정도 여유가 있네 하더라도 이런 데서 만약에 해 버리면 못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자리들은 잡아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계약까지 갔다가 무산된 게 이쪽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금산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부리면 부리면 지역에 보면 없습니다. 금강 여유 용량이 없고 그리고 이 부리 쪽에 요 밑에 이 자리에 여유 용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메가 정도 여유 용량이 있다고 나오지만 전화를 해 보니까 460km 정도 있고 이미 그 사이에 1메가 들어온 겁니다. 460km 정도 있고 이것도 만약에 지금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한다고 해서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금산 전체로 보면 이제 8메가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1메가가 나갔으니까 이 7메가. 그러면 다른 이 금산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큰 지역에서 발전 사업이 나오면 이제 여기 금산군 전체에서 아까 합천처럼 이제 10년 이상 발전 사업을 못 하게 된다. 이게 아마 전방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우리가 태양광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최대한의 우리가 떼먹는 거 하나도 없이 최대한의 발전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런 구성을 해서 5년 정도 발전 사업을 해서 원금을 회복을 찾으면 5년 동안 물론 이 사이에 제가 주식 투자나 이런 걸로 도와드릴 거니까 5년보다 빠르겠지만 5년 정도 해서 발전소 1개가 5년이 지나면 2개가 됩니다. 그럼 2개가 2.5년이 지나면 이제 3개가 됩니다. 3개로 또 발전 수익이 들어오니까 한 1.7년 정도 지나면 이제 4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2년 그리고 5개가 되면 1년 그러면 이제 5, 7, 8, 9, 10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걸 온전히 재투자를 해 나가면 이미 1개로 시작한 발전소가 10년 후에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5개가 돼서 경제적 자유인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구조인데 저 한전의 개통 용량을 보니까 이게 이 단계에서 끊기지 않을까?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뭐 지분이 문제가 아니라 한전의 개통 여유 용량이 없어가지고 발전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한정된 자산이라는 건데 한국의 땅값이 왜 좋으냐?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땅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베트남이 이제 남한하고 베트남하고 이 땅 차이를 보면 이제 한 3.3배 정도 됩니다. 근데 베트남도 산지가 7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70%고. 자, 그러니까 인구가 2배. 쓸 수 있는 땅이 3.3배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니까 베트남도 앞으로 땅이 부족하지 않을까,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구매력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많이 했고 실제 성과도 있고. 이게 한정된 자산이라는 것은 개통 여유 물론 이제 증설을 하면 되지만 증설을 하는데 10년이 걸리고 이게 증설을 해서 한전이 이익을 보는 게 있느냐 그러면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정부가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야 이거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행하는데 아낌없이 해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정부 4년간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어디에 들어올지가 모르겠지만 어떤 당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정권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9년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6년이니까 15년간 개통 유효 용량이 없을 것 같다. 여기 정권 바뀌어도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이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도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 개통 여유 용량이 소진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은 많이 했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태양광 발전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여유 용량이 남아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아까 대우 컴프레셔 보셨을 때 8메가 정도의 여유 용량이 있었는데 이게 대우 컴프레셔만 해도 요 지역 전체 이 DL에서 대우 컴프레셔만 해도 3메가입니다. 그러면 크기로 봤을 때 얘 하나만 해도 8메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얘가 하는 순간 못하고 이 지역 전체가 앞으로 발전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 선로를 선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경우는 그 선로의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발전 사업을 하고 나서 20년 후에 이 임대를 해준 회사가 선로를 점유해서 그 발전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20년 동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만 받는 게 뭔가 성에 안 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 개통 여유 용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임대에 나설 것이고, 그 임대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어떤 참여가 없다면 지분을 뭐 빌리지도 못하는 거니까, 빌려도 뭐 진행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라고 보면, 가장 걸림돌은 주식은 유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또 찍어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만하면 뭐 유상증자니 뭐니 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할 때 왜 삼성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삼성이 웬만하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유상증자를 했지만 그 외에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40년, 50년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 유한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거고, 앞으로 주식 투자도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나머지 투자도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태양광도 선로가 개통 연계할 수 있는 선로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정책적으로 이 그 개통 여유 용량을 확대를 한다는 이런 게 10년이 걸린다,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좀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왜 도대체 태양광을 해야 되느냐? 국가적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리백이라는 제도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문제냐면 2025년에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할 거다라는, 그리고 정부가 뭔가 이런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점점 이런 거 보면 제도를 만들어 가고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량 무상 할당 감축을 뭐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데, 유상 할당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이 점점 이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탄소 저감 설비도 유도를 하고
근데 이제 왜 이게 힘을 쓰지 못했냐면 배출권 가격이 너무 싸서 그렇습니다. 한국이 배출권이 11,000원, 유럽이 13만 원, 한국 11,000원입니다. 이거 90%가 정부 무상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격은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유럽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서 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아리백 안 하면 우리 니네 주식 물건 안 사라는 게 이제 모토가 되고 그게 2025년까지 실질적인 이제 제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대창 솔루션이 주목받는 것도 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주목받고 심지어 이제 대창 솔루션의 매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창 솔루션이 그동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들도 과거에 이제 선박 기자재 쪽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그 비중이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뭐 친환경, 풍력 구조물 아니면 핵 폐기물 저장 시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했고 그 포커스가 환경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그런 의도로 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온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창 솔루션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포커스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 사실 그걸 맞춰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포스코가 탄소 저감 장치 아니면 탄소 저감 공법 이런 걸 개발을 했다고 칩니다. 포스코가 쉽게 내놓겠습니까? 포스코가 우리가 탄소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을 만들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니네가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업체인데 적반하장이네?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가 그런 걸 개발한다 하더라도 못 쓸 겁니다. 네. 그런 공법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또 그런 요구를 못 할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이 태양광이나 풍력같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가 엄청난 탄소를 배출을 하다가 우리가 신공법으로 탄소 절반 줄였으니까 탄소 배출권 주세요. 니네가 탄소 주범이었네. 돈 더 내. 탄소 배출권 더 사.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굉장히 협소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마땅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태양광을 하는 거고 그 태양광이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지연된 사업지도 있지만 그게 뭐 한두 달이고 그 시간이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저반을 확대하는 거 주식 투자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석유를 캐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럼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진정한 투자가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대체로 생각하고 뭐 요렇게 가는 구조인데 물론 이제 대창 솔루션처럼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하고 또 어떤 이 타이밍이 잘 맞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태에서 허덕이다가 이제는 중견기업 나아가서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으니까 매우 좋은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주식 투자하다가 주식 한창 좋아서 돈 많이 따면 그때 태양광이나 한번 해봐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통 여유 용량이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많이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개통 여유 용량이란 건 결국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발전소를 갖고 있는 이 지역의 선로가 이제 여유 용량이 0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가 이거를 발전 사업을 이제 끝낸다라고 하면
요 선로에 대한 여유가 이만큼이 남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다른 지역에서 발전 사업을 하면서 요거를 끝내고 여기 연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선로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치가 엄청난 나중에는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해서 지금 돈이 잘 나오더라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전략 자산에 대한 아리백 시대에서 전략 자산에 대한 어떤 선점을 해보자라는 그런 접근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건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저 2번이나 이제 한쪽은 수주한 거, 공사 수주한 게 개통 용량이 없어서 못했고 한쪽은 임대한 게 또 무산이 되고 이런 게 개통 용량, 여유 용량 때문에 일어나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좀 해놔야 되겠다 무리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도 주식의 일부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주식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고 에너지주가 없는 한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식에 투자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떠들어가지고 삼성 SDI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삼성 SDI랑 그 대만의 프롤로지 댓글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댓글 확인하고 삼성 SDI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000분 정도 되실 건데 이분들이 다 크든 작든 발전소 지분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주가 없는 이 포트폴리오를 그걸로 채우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또 20년 후에 또 개통 여유 용량에 대한 예, 감사합니다. 전 진짜 싫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여유 용량을 또 선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투자해서 이 태양광이 어느 정도 구성을 하게 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그림을 원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저한테 뭐 큰 득이 되느냐? 뭐 당연히 이제 득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자이고 부유할수록 저도 뭔가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뭐 제 목표는 적어도 우리 1000명이 경제적 자유인으로 되자. 뭐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어졌지만 적어도 20년 안에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인이 되자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참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 삼성 SDI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시제품이 나온다라는 거. 이 시제품이 나와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보통 2년입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양산에서 가격만 맞춘다면 게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서 보는 관점은 대만의 프롤로지움이냐 삼성 SDI냐 누가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선점하느냐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 항상 그렇지만 대만 업체들보다는 한국 쪽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작기는 해도 대만보다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5년에 만약에 가격 경쟁력 있는 양산품을 내놓게 된다면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닐 것이다. 이미 삼성 SDI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내실 있게 가져왔습니다. 투자만 해가지고 지금 뭐 엉망진창 시장에서 돈만 빨아들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벌써부터 휘청휘청하는 SK온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삼성 SDI의 이 매출 증가분이라든지 그리고 순이익의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 이런 내실들을 다 가져오면서 순자산이 많이 늘어난 투자할 것 다 하면서 그리고 비주력 사업들을 떼내고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주력 사업에 집중하는 굉장히 정석과 같은 이런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투자보다는 연구 개발,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해 왔고, 그게 시제품까지 나오는 시점이니까 시제품이 나오고 2년 뒤에 큰 변수가 없으면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 YM 말씀드린 것도 2년 전에 시제품이 나왔는데 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뭐 부담스러우니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관점, 응원을 하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